내 남편 그 인간이 어떤 놈인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 인간이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드러낼 때 난 바로 그 옆에 있었어. 제 눈앞에서 비릿한 미소를 짓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 목숨값 대신해서 내 목숨을 걸었던 것도 나고 갈 곳 없을 때 돈 싸들고 지옥에서 건져낸 것도 나야. 그런데 왜 그 인간 옆자리가 내년이어야 하는데 내 뱃속에는 지금 그 사람 아이가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 사람 나한테 보내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지금에서야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뼛속 깊이 사무칩니다. 살아생전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애야, 연애는 말이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좋아도 딱 한 가지가 싫으면 헤어지는 거란다. 하지만 결혼은 달라. 99가지가 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 그걸로 평생을 살게 되는 무서운 거지. 그때의 저는 젊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비웃으며 코웃음 쳤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평생 같이 살 결혼이니까 단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끝내야죠. 연애야 뭐. 잠깐 만나는 거니 웬만한 건 눈 감아줄 수 있는 거고요. 제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될 게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 간단치가 않거든. 그 한 가지 장점이 너무나 눈부셔서 나머지 99개의 단점은 보이지도 않게 되는 순간이 와. 그게 바로 사람의 가장 지독한 허점이란다. 사실 어머니의 그 말씀 뒤에는 평생을 함께한 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선량한 분이셨지만 그 한 가지 장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99가지는 단점 투성이인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삶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내 결혼의 조건 아주 명확하고 간단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 역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지독한 허점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남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새 이야기가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 남편이 될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번잡스럽지 않은 삶.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시끄럽고 번잡했거든요. 저희 집은 그 어렵다는 제사를 1년에 50번 넘게 지내는 요즘 세상에는 있지도 않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장녀였던 탓에 저는 기억도 나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명절도 아닌 날에 부엌에 서서 기름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제 아버지가 장남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제게는 큰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그 지긋지긋한 제사에 진절머리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큰어머니 손을 붙들고는 이러다 마누라 도망가겠다며 훌쩍 바다 건너로 이민을 가버리셨죠. 금지옥엽 키운 장남이 이영만리 타국 땅으로 떠나버린 충격에 할머니는 그날로 자리에 몸져 누우셨고 결국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신 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민 간 지 1년 만에 홀로 돌아와 장례만 치른 큰아버지는 자신은 이제 새로운 믿음이 생겼으니 더는 조상님께 제사 같은 것을 지낼 필요가 없다며 못을 받고는 다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안이 무슨 대단한 문중에 속해 있어 돌아가신 할머니 말고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어른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린 장손을 닥달할 수는 없으니 그 모든 화살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차남,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조상님들 노하시면 큰일 난다. 제사만 잘 지내주면 문중 땅 일부를 자네 이름으로 바꿔주지. 어른들은 돌아가며 저희 부모님 귀에 달콤하고도 무서운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그 끝없는 회유와 압박에 홀린 듯 어머니가 거하게 첫 제사상을 차려낸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인생은 제사상을 차리고 치우고 또 차리고 치우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어머니를 돕느라 어린 나이에도 눈을 감고 전을 뒤집는 경지에 이를 정도가 되었죠. 오죽했으면 제가 어린 시절 일기장에 적은 소원이 조상님들이 전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였을까요? 그땐 조상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조상이라는 존재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그 일기장을 보신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학교로 부르신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일기검사를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영문도 모른 채 학교로 불려간 어머니에게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혹시 댁에 제사가 몇 번이나 있기에 아이가 일기장에 누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저주처럼 휘갈겨 썼는지요. 아마 선생님께서는 제가 아동 학대라도 당하는 줄 아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그토록 악에 바쳐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는 글을 썼으니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셨겠죠. 그날 저희 어머니가 하신 대답은 이후 몇 년간 저희 학교에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총 59번이요. 네? 59번이요? 아니, 1년에 제사사를 59번이나 지내신다는 말씀이세요. 1년이 365일이면 한 달에 4번, 거의 매주 제사를 지내시는 거네요. 네, 그냥 매주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제 일기장을 보고 당황하셨던 선생님은 나중에는 저희 집 상황에 더 크게 경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도 다른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었죠. 야야, 너 그거 알아? 우리 학교에 진짜 이상한 애 하나 있었대. 세상에. 매주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었다더라. 거의 60번에 달하는 제사상을 다 차렸다고 하던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미쳤네. 미쳤어. 요즘 세상에. 그 집에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도왔는지 눈 감고도 전을 부친다더라. 과일 쌓는 건 무슨 예술의 경지래. 벽돌 쌓는 것보다 더 기막히게 수평을 맞춰서 산처럼 쌓는다던데. 진짜? 너 그 애 누군지 알아? 알지. 아주 잘 알지.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 그 집 딸이 바로 나야.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경악하게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 조건은 처음부터 딱 하나였습니다. 시부모님이 간섭하셔도 좋고 다른 건 다 괜찮았습니다. 그저 제사가 없는 집, 그리고 번거롭지 않은 집, 무조건 그런 집에 시집을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99가지 단점, 다 괜찮았습니다. 단 하나, 제사만 안 지내고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는 집이라면 저는 기꺼이 결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촐하게만 살 수 있다면 천혜에 고하여도 좋았고 형제간의 불화각이 깊어 서로 등지고 사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2번 다시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회사에 다닐 때 동료의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정말이지 인간관계가 극도로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관계가 좁다기보다는 세상과 교류하는 것 자체에 별다른 흥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조용히 풀뿌리처럼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줬던 회사 동료조차 제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야. 나도 예전에 중국으로 배낭여행 갔다가 우연히 같은 숙소에 묵으면서 알게 된 사이거든. 그냥 몇 번 같이 밥 먹어보니까 사람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소개해준다고요? 남자들은 원래 술 몇 번 마시면 다 친해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좀 달라. 만나보면 알 거야. 그리고 내가 번잡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한테만 집중해줄 사람이 좋다며 내가 볼 때 딱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조금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지 저렇게 스치듯 만난 인연을 주선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료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돈도 적당히 잘 쓰는 것 같고 과묵하면서 늘 혼자 사색을 즐기는 모습이 꽤나 멋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여행지에서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때로 몰려다니며 관광하고 쇼핑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연애하는 복잡한 관계 속에 얽힐 때 남편만은 홀로 그 모든 것을 관망하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남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는 말을 믿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만나나보자 하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어차피 소개팅이라는 게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날 먹은 밥값 각자 계산하고 헤어지면 그만인 거니까요. 그렇게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처음부터 제 시선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일단 말이 없고 과묵한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문을 하거나 제게 의견을 물을 때는 또렷하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더군요.
다만 그 외의 인간관계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딱 할 말만 하는 군더더기 없는 성격.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관계도 몹시 단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립해서 살아 부모님과도 교류가 거의 없고 친구도 그다지 많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출장도 좀 줄여볼 생각이에요. 그동안 너무 자주 다녀서 당분간은 안 간다고 해도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미안해서라도요. 그래도 꼭 가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땐 될 수 있으면 짧게, 아주 짧게 다녀올게요. 사실 남편의 잦은 출장이나 그의 과묵한 성격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조차 스몰 웨딩을 하자고 해서 양가 부모님과 정말 가까운 친척 몇 분만 모시고 아주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 딱 한 번 뵙고 결혼식장에서 본 이후로 결혼 생활 4년 동안 얼굴 뵌 횟수가 2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절이나 생신 때라도 찾아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을 때마다 남편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원래 다 큰 자식은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가끔 전화는 드리잖아. 자식은 독립해서 자기 인생 잘 꾸리면서 사는 게 효도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까지 안 찾아뵙는 집은 없는데. 남들도 다 귀찮아하면서 억지로 가는 거잖아. 당신도 번잡한 거 싫다고 했으면서. 딱 좋구만 뭘. 제가 계속 우길 수도 없었던 것이 시부모님도 똑같았습니다. 먼저 전화를 하시는 법이 없었고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든 빨리 끊으려고 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저와는 안부라도 몇 마디 나누셨지만 제가 남편을 바꿔드린다고 하면 됐다며 먼저 전화를 뚝 끊어버리곤 하셨죠. 이쯤 되면 무인도에서 고립되어 사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나름 오래 했고 성격이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울 때를 제외하면 정말 집안에만 꼼짝없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먼저 취미 생활이라도 해보라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고 권유할 정도였으니까요. 평소에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다른 집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게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회사와 집, 그리고 가끔 가는 출장,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좋아하지 않아서 어디 가는 걸 질색하더군요. 특히 사람이 많은 쇼핑몰 같은 곳은 정말 싫어했고 신혼여행조차 비행기 타는 건 출장만으로도 지긋지긋하다며 절대 타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려 그리고 기차를 타고 국내 소도시 2군데를 다녀온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제외하면 남편은 제게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고 늘 다정하게 대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연봉도 꽤 높은지 매년 조금씩 인상된 생활비를 제게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살림만 하게 되면서 남편이 제게 바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여자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것만큼 한심해 보이는 게 없어. 당신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제가 원래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몰려다니며 수다 떠는 걸 즐기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쇼핑을 싫어하는 남편 때문에 무언가를 사려면 항상 배달을 시키거나 저 혼자 집 빨리 나가서 사와야 하는 점만 조금 불편했죠. 하지만 요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열흘, 아니 보름 가까이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외식도 싫어해서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참, 아무리 제가 번잡한 걸 싫어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다지만 이 정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만나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이 갖는 걸 조금 미루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큰 불만 없이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조금씩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친구 한 번 만나러 나간 적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면서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불쑥 집을 나서서는 것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제가 남편을 알고 지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을 정도였다니까요. 당신 친구도 있었어?
저희가 아무리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친한 친구 2명은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친구 한 명 없이 심지어 회사 동료조차 없이 오직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제 하객들이 저를 걱정할 정도였죠. 저렇게 인간관계가 좁으면 사회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몇 가지 까다롭고 이상한 구석이 있기는 했지만 딱히 거슬리거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점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은 곳,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고 한번 집에 들어오면 좀처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성격일 뿐이었죠. 그토록 폐쇄적인 사람이 갑자기 친구를 만나러 밤늦게 나간다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친구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순간 얼굴을 싹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만한 사이는 아니야. 그냥 잠깐 나가서 얘기만 좀 하고 들어올게. 그리고는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살짝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니 뭔가 안도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서운하고 불안한 그런 애매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 세상과 관계를 맺고는 사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대체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왜 갑자기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동시에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또 한동안 친구의 친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날 하루뿐이었나 보다 하고 저도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달쯤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남편이 또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며 옷을 챙겨 입는 겁니다. 여보,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어? 무서워 보여요. 무섭긴 뭐가. 그리고 저기 오늘은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동창회처럼 좀 여러 명 만나는 날이었는데 내가 깜빡했네. 오늘은 꼭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일단 좀 다녀올게.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네.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오늘 좀 늦을지도 몰라. 먼저 자. 남편은 제게 별다른 설명 없이 또다시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서 만나냐는 제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은 제 말이죠. 뭔가 이상했지만 그저 남편을 믿고 그가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식탁 위에 남편의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제 남편은 남들 다 쓰는 간편 결제 서비스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어서 신용카드도 제 명의로 된 것을 받아 쓰고 휴대폰도 제 이름으로 개통해서 사용했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몇 번이나 이유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종류의 기계랑은 영 안 친했어. 사실 전화기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이렇게 내 개인정보를 다 주고 디지털 세상에 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참 싫어. 그래도 세상이 변했는데 적응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뭐랄까 공포 같은 유난히 결벽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디지털 개인정보 이런 거에 결벽증이 있다고 생각해줘. 나도 얼른 극복해 볼 테니까. 그전까지는 자기가 나 좀 도와줘. 당신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편하다. 사실 그전까지는 엄마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해서 썼거든.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저는 제 이름으로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해서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오히려 제 남편이 신기한 사람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아내가 자기 뒤 캐는 거 싫어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데 내 남편은 정말 숨기는 게 없나 보다. 참 이상하죠.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저도 그게 나름 괜찮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 남편은 카드도 휴대폰도 전부 제 명의로 된 것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갑도 없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은 마음에 제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밥을 사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자 계산해야 할 텐데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돈까지 없으면 너무 민망할 테니까요. 저는 얼른 남편의 지갑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이 쓰는 휴대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개통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치 추적 어플을 하나 깔아두었거든요. 그걸 열어보니 남편이 집에서 5정거장쯤 떨어진 곳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조금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 번거로운 와중에도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분명 남편의 위치가 찍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동네 분위기가 어딘가 스산하고 이상했습니다. 온통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로 된 간판들이 즐비했고 불도 거의 켜지지 않은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딱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너무나 음산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무슨 동창회를 이렇게 으슥한 데서 한담. 세상에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네. 그렇게 두리번거리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어느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 되는 남녀가 섞여 나누는 대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리 나누는 대화 중간중간에 제 남편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동명이인일 확률은 거의 없었거든요. 철박이기 그 새끼, 오늘 제대로 조지고 오는 모양인데. 우리 철박이가 한번 빡 돌면 싹 다 정리되는 거 알잖아. 그 자식들이 괜히 우리 나와바리 찝쩍거렸다가 오늘 다 저승길 예약한 거지 뭐. 그래도 우리 철박이 결혼 생활이 좋은지 사람이 많이 유해졌어. 아, 진짜 빡치니까 그 얘기 하지도 마. 미친놈 필요해서 데리고 사는 줄 알았더니 진짜 정들었나 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내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뭐 세컨드라도 드시게? 어쩌나 우리 로라의 순정을 철박이가 철벅철벅 밟아버렸네. 야, 이 미친놈아, 너 말 다 했어? 뭔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낯선 대화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그 소리가 들려오는 가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당장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본 가게 안에는 온몸에 울긋불긋한 그림을 그린 남녀 5명이 모여 앉아 담배도 아닌 이상한 것을 피우며 마작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현금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제가 다가가자 그들 중 한 명이 당황하는 얼굴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뭐야 이거. 야, 외부인 들어왔잖아. 너 일 똑바로 안 해? 그러자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은 곰처럼 덩치가 큰 한 남자였습니다. 뭐야, 외부인이 어떻게 여길 들어와? 앞에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너 한번 죽어볼래? 죄송합니다. 지금 문 점검하는 중이라 잠깐 열어뒀는데 그새 들어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줌마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누구의 아줌마?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제 남편한테 뭘 좀 전해주러 왔는데 남편 이름이 들려서요.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봅니다. 를 잘못 들었어요.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 혹시 철박이? 당신 철박이 마누라야? 네. 부철박 씨가 제 남편인데. 와, 이 자식 진짜 하다하다. 자기 마누라까지 끌고 와? 얘 완전 정신 나갔네. 아닌 것 같은데 저 얼굴 좀 봐라. 저게 알고 온 얼굴의 철박이. 와이프님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네. 그러게. 철박이가 애들 담글 때 꼬리 달고 오는 거 봤어? 빼박 모르고 온 얼굴이지. 그나저나 철박이 알면 난리 난다기 펄펄 뛸 텐데. 아, 왜 이참에 그냥 다 까발리고. 야, 닥쳐라. 철박이가 세운 계획 망치면 너라고 해도 용서 안 할. 우리 철박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일 좀 보러 간대. 아줌마가 여기 있는 거 알면 아마 엄청 빡칠 거예요. 우리도 다치고 아줌마도 다치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정말로 제 남편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어울릴 만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을 멋대로 판단하고 규정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왜 저런 사람들이랑,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알지? 너무나 안 어울리잖아.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런데 제 그런 생각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여자 하나가 갑자기 피식 웃더니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줌마, 왜? 남편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릴 리가 없다는 표정이네.
아줌마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아줌마가 알고 있는 남편이 정말 그 모습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해? 설마, 야, 우리 철박이가 이런 순진한 모습에 반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거구나. 그러자 다른 남자 하나가 실실 웃으며 그 여자를 말렸습니다. 혜야, 너도 철박이한테 혼난다. 아줌마, 철박이 지가 필요 없다니까 그냥 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애가 내 친구한테는 아줌마 왔다는 얘기 안 할 거야. 그봐야 아줌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 괜히 그 자식 성질 돋웠다가 우리만 피곤해져. 피차 힘들어지니까 오늘 아줌마는 여기 온 적 없고 우리는 아줌마를 본 적 없는 거야. 그리고 아줌마는 오늘 일, 이 시간부로 싹 잊어버리는 거고 그거 약속해주면 보내주고 아니면 뭐 저 뒤에 창고 구경이나 좀 하고 가시든가.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창고 구경을 하고 가란 말이 정말로 구경만 하고 가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자 저를 비아냥거리던 여자가 다시 다가와 제 어깨를 탁 잡고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얼른 꺼져. 내가 아줌마한테 아주 나쁜 짓 하고 싶어지기 전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호루라기 소리인지 피리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앞에서 이죽거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탁자 위에 돈뭉치를 쓸어 담아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를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기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뼈도 못 추려 일단 튀라고. 다리가 덜덜 떨리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갑을 든 채 밖으로 뛰쳐나와 가게 근처의 어두운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고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다리가 떨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연주처럼 음산하게 이어지던 소리가 잦아들자 곧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골목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순찰을 도는 모양이었습니다. 죄 지은 것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저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경찰차가 지나가고 다시 희미한 피리 소리가 어두운 골목에 울려 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곳곳에서 다시 시끌시끌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단속을 피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몸을 숨겼다가 단속이 끝났다는 신호를 받고 다시 판을 벌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헝클어진 생각을 정리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 앞으로 남편이 껄렁껄렁한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깊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남편인데 남편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제 남편의 영혼을 잡아먹고 껍데기만 뒤집어 쓴 것처럼 너무나 낯설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이 축 늘어진 민소매에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그렇게나 싫어하던 슬리퍼를 끌며 걷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다쳤는지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 밖으로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종종 출장을 다녀오면서 손이나 다리를 다쳐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부주의하게 어디 부딪혔다거나 누가 치고 갔는데 덧날까봐 과하게 붕대를 감았다고 둘러댔었죠.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던 듯합니다. 아까 그 친구라는 사람들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깡패들이나 할 법한 짓을 하고 다니다 다쳐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그토록 순진하고 해맑은 얼굴로 지난 몇 년간 저와 한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며칠 친정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한참 뒤에야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장모님 많이 안 좋으셔? 내가 같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괜찮다고 엄마가 지긋지긋한 제사 음식 만드시다가 드디어 폭발하신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찾아 그 이상한 공간에 갔을 때 아주 기묘한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누가 흥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흐느끼며 우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곡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 음악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 들렸는데 저에게 전화를 건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바로 그 음악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통화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조용히 해주는 것인지 사람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음악 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잘못 본 걸 거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하는 0.001%의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편은 없었고 그 앞을 지나간 사람도 남편과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 거, 그들이 말한 철박이는 동명이인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그 사람은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손에 뾰족한 것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며 길거리를 걷던 사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내며 그 무서운 사람들의 우두머리처럼 굴던 사람. 저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이중 생활을 하던 사람. 그게 바로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여쭤보면 남편에게 그대로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저 너무 오래 찾아뵙지 않아 꿈에 아른거린다며 무작정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세상 어색하고 낯설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시부모님은 몹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은 원래 약속이 있었다며 저와 인사만 나눈 채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시어머니만 뻣뻣하게 굳은 채로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아이고, 기철이랑 같이 오지 왜 이렇게 혼자 왔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기철이요? 기철이가 누구예요, 어머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우리 철박이 어렸을 때 태명이 기철이었거든. 아때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입에 붙어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다 큰 애 이름도 헷갈리네.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얼버무리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 그이 어렸을 때 사진 있어요? 다른 집들은 다 남편 어릴 적 사진 보고 그런다는데 저만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해요.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아유, 글쎄다. 앨범이 남아있나 모르겠네. 에이, 어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고, 이것저것 뒤지지 마라.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으려 할 때마다 마치 도둑이라도 감시하듯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걱정이나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져 먼지 쌓인 앨범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앨범 있네요. 어휴, 그러게. 그게 왜 거기에 있었을까? 이사할 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펼쳐든 앨범에는 어렸을 적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남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보통 유치원생들 가슴팍에는 이름표를 하나씩 달아주잖아요. 그 이름표에 시어머니가 태명이라고 했던 기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 이름표를 태명으로 만들지는 않죠.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제게 이름조차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혼인신고를 할 때 서류에는 분명 이름이 부철박이었습니다. 개명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누군가의 신부를 훔쳐 살고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남편의 진짜 이름을 알아낸 저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렸을 때 얼굴 하나 보니까 속이 좀 시원하네요. 어머님,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드실래요? 아니다. 집밥 먹어야지. 너는 그리고 친정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며 음식 좀 싸줄 테니 가서 친정어머니랑 같이 먹어라.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아휴, 어머님 편찮으셔서 그것도 신경 쓰이실 텐데 뭘 이렇게까지 오고 그랬어. 아니에요. 그이가 시간 되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한 번은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꼭 그이랑 같이 올게요. 그래, 아니, 저기 철박이랑 같이 시간 맞춰서 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댁을 나서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님을 뵙고 왔다고 말하자 남편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기한테 말도 없이 왜 갔냐고 묻기에 그저 친정엄마가 편찮으신 걸 보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냐고 묻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죠.
그냥 어머님하고 이야기 좀 나누다가 당신 아기 때 사진 한두 장 보고 오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봤다고 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갓난아기 때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라서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며 지금이 훨씬 잘생겨진 것 같다고 농담처럼 둘러댔습니다. 일단 남편의 본명은 알아냈지만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찾으러 갔던 그 음산한 골목에서 저를 보고 비아냥거리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싹 지우고 얌전한 옷을 입고 있으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들어 보이고 몹시 사나워 보였는데 화장기 없는 민낯의 평범한 옷을 입은 모습은 오히려 저보다 어려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저한테요? 무슨 얘기요? 저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도 안 했어. 그냥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다짜고짜 반말로 쏘아붙이는 여자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어쩐지 이 여자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존댓말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를 찾아오신 건데요?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귀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제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철박이 옆에 붙어 있을 거야? 붙어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쳤어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정말로 영문을 몰라 되묻자 그 여자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제게 온갖 욕설과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곧 정신을 차리고는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습니다. 왜 친구가 없었는지, 왜 그렇게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도 면세점에서 작은 선물 하나 사다 준 적이 없었는지, 왜 시댁과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냈는지, 왜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를 그토록 싫어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제 남편은 사기, 도박, 불법 약물 유통 등으로 인터폴의 수배를 받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너 철박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그 새끼 속을 샅샅이 다. 걔가 사람 납치해서 장기 빼다 팔 때도 난 옆에 있었고 철박이 말 한마디에 여기저기 약 갖다 나르면서 목숨 건 것던데. 나야 걔가 오도 가도 못할 때 돈 퍼부어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도 나고. 그런데 왜 걔랑 사는 건 너여야 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제 남편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 곁에서 수년간 온갖 뒷바라지를 했던 어둠의 세계 속 여자가 더 이상은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다며 제게 따지러 온 것이었고요. 한마디로 제 남편으로 위장한 채 제 명의의 카드와 핸드폰을 쓰며 살았던 그 남자는 이름조차 진짜가 아닌 흉악한 범죄자였던 겁니다. 제가 혼인신고했던 부철박이라는 사람 역시 남편이 누군가의 신분을 훔쳐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허상과 결혼 생활을 했던 겁니다. 본명으로 살 수 없으니 신분을 훔쳤을 것이고 훔친 신분으로 여러 경제활동을 하다가 꼬리가 잡힐 것 같으니 제 명의를 방패 삼아 이용했던 겁니다. 그제야 왜 그토록 자신의 명의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악에 바친 듯 이야기를 쏟아내던 여자가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 쐐기를 박듯 던진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그 사람 아기 가졌어. 처음엔 여자 하나 잡아서 정착한다고 하길래 그래 도망 다니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었어. 원래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들어야 눈에 띄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혼인신고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어. 보험이나 두둑이 들어놓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면 목돈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걔가 너랑 안 헤어진대? 계속 같이 살 거래. 자기는 지금 이 생활이 편하대. 남편이 저랑 계속 살 거라고 했다고요? 우쭐대지 마. 널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이중 생활을 해도 의심 하나 안 하고 그냥 돈만 갖다 주면 고맙다고 만족하면서 무던하게 사는 여자가 편하다고 했거든. 넌 철박이한테 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아? 그래도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닌 저와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부리면 속이 시원하냐? 넌 가구고 난 여자야. 그러니까 애도 나랑 만들었겠지. 잘 들어. 내가 철박이 아이를 가졌다고. 나 너보다 그 남자 훨씬 오래 알았고 훨씬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 사람 나한테 보내. 놓아주라고. 발밑에 땅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밀려 들어오자 엉킨 실타래 뭉치가 제 가슴을 꽉 틀어막는 것처럼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제 남편을 되찾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어떻게든 저를 포기시키려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증거들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사랑에 눈이 먼 여자의 판단력이란 참으로 어이없고 무모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매달리다시피 남편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던 여자는 자기가 찾아온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는 순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곧장 녹음된 파일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서 게시판에 붙어있는 지명 수배자, 포스터에 떡하니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기, 강간, 불법 도박, 살인 미수.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화려하고 끔찍한 수배 목록을 가진 채 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포스터가 붙어있는 곳을 얼마나 많이 지나쳤는데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더라면 조금 더 일찍 의심했을 텐데 왜 남편이 그토록 저를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 봐 겁이 났던 것이겠죠. 저는 경찰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혜자인 남편의 체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친정 부모님은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알려준 그 음산한 골목의 가게 근처에 경찰들이 잠복해 있다가 불법 약물과 도박에 취해 있던 남편과 그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그 판에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가 최소 폭력과 살인미수 혐의 하나씩은 걸려있던 수배자들이어서 나중에 듣기로는 그날 체포작전에 나갔던 경찰들이 잔치를 벌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몇 년을 헤매며 찾던 흉악범들을 일망타진한 날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도박, 장기 밀매,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중범죄자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가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옛 회사 동료의 정체였습니다. 그 사람 역시 중국에서 밀수를 주선하던 브로커였고 한국으로 도망치면서 신분을 세탁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함께 일했던 남편에게 아주 안전한 은신처가 있다며 저를 소개했던 것이죠. 정말이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잠시 몸을 숨길 안전한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가진 조건들이 그들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더군요. 형제자매 없는 외동딸, 바깥 활동을 즐기지 않는 성격, 집에만 있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는 성향,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사는 제 모습이 그들에게는 최적의 은신처였던 겁니다.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그저 번잡한 삶이 싫어서 선택했던 제 삶의 방식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배 중이었던 남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고 남편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야 저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제 말을 듣다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아버지는 과호흡으로 쓰러져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어머니의 첫마디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평생을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조상님들께 빌고 또 빌었는데 이게 그 답이냐고. 내가 앞으로 제사상 한 번만 더 차리면 미친년이다. 그렇게 어머니는 평생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제사를 한순간에 모두 그만두셨습니다.
저희 끔찍한 사건이 불러온 유일하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이름도 바꾸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더 모으면 얼굴 성형도 할 생각입니다. 워낙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 한동안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고 나온다 한들 저를 쉽게 찾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구가 없다고 좋아할 일도 번잡스럽지 않다고 반가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무언가에 단단히 홀려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부모님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갈까봐 그 모든 사실을 숨기고 아들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뒤졌던 앨범이 있던 곳에서 남편이 숨겨둔 불법 약물과 각종 범죄에 사용했던 도구들이 발견되어 그분들 역시 범인 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그 여자는 가장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저를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에게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찾아왔었다는 말을 전했지만 남편 일당을 모두 체포했을 때 그 여자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근방에 버려진 창고에서 꽁꽁 묶인 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묶었던 밧줄에서 남편과 그 일당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저를 찾아온 것이 발각되었거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정말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정말 혼자 책을 보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저를 찾지 못할 방법을 고민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와 제 가족이 다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끝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저지른 죄명을 듣고 너무나 무섭고 소름이 끼쳤거든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